마지막 이슈가 이제 개인정보의 결합인데요. 이게 이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그런 결합이에요. 결합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거기서 공통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A사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B사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여기서 식별자가 있을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라고 쳐보죠. 여기서 이제 공통된 고객이 있겠죠. 그러면 이 식별자를 임시로 어떤 키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같은 임시 대체키니까 이것들을 이제 결합을 하면 같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결합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임시 대체키는 삭제하고 이런 결합된 데이터를 AB 기업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사례를 보시면 하나생명하고 SK텔레콤이 있어요. 하나생명 고객이 450만 명, 그 다음에 SK텔레콤 고객이 1800만 명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공통 고객이 한 200만 명 정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공통 고객에 대해서 하나생명의 그 개인정보는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SK텔레콤은 이런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결합을 해서 하나생명과 SK텔레콤에 다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생명은 이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고 SK텔레콤의 이 정보를 완전히 꽁꼬로 얻은 거죠. SK텔레콤은 하나생명의 이 정보를 그냥 얻은 거예요. 아무런 노고도 들이지 않고 각 개개인들에게 동의를 받는 그런 비용과 수고를 들이지 않고 그냥 개인정보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들은 주장을 하죠. 아, 이거 어차피 가명 처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수많은 특성들이 있어요. 이거를 신용대출 건수를 뭐 몇 개 등급으로 나누겠죠. 서로 다른 등급으로 나눌 텐데, 이 데이터의 패턴을 보면 과연 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할 거냐. 잠시 수학을 해보면 각각을 10개의 카테고리로 나눴다고 쳐요. 신용대출 건수는 10개의 어떤 등급으로 나눴다. 평균적으로 다 10개로 나눴다고 치면 이게 21개인데 10개의 컬럼만 있다고 쳐도 100억 개의 조합이 나오는 거거든요. 2개의 카테고리만 있다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억 개의 어떤 종류가 있다면 2개의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카테고리에 있을 확률이 점점 적어지겠죠. 가명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 눈으로 뭐 확인 안 했으니까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수많은 어떤 데이터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다른 기업에게 반출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를 그냥 무상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 결합을 할 때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은 사실 정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례거든요. 결합을 하면 이렇게 식별될 수 있다. 이런 환자 정보가 있었는데 이 환자 정보가 이렇게 가명 처리돼서 보험회사에 판매가 됐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원래의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지민 씨의 병명을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그냥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면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사실 이 사례를 들 필요도 없이 아까 그 결합된 기업들은 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게 이 사람이 어떤 고객인지 가명 처리된 DB를 갖고도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고객의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서로 기업들 간에 공유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고발도 하고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는데 아예 법에 넣어버린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에. 28조의 3에 보면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 정보를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죠. 그러면 A 기업하고 B 기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 과학적 연구는 아까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결합은 인정을 하더라도 다시 반출을 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반출을 한다면 어떤 요건으로 반출을 할 거냐, 또 반출을 하더라도 여기 보면 가명 정보 또는 제58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 저거는 익명 정보거든요. 완전히 익명화시켜서 반출을 하는 건데, 반출을 한다면 차라리 익명화시켜서 반출을 해야 되겠죠. 안전하게 하려면.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뭐 결합의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기존에는 공공기관만 했었는데 민간 기업들도 결합할 수 있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시행령 안을 3월 31일 날 입법 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7월 14일 날 재입법 예고를 했어요. 이런 경우 많나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월 31일 날 입법 예고하고 막 기업들이 우리 불편해서 어떻게 결합해 막 불만을 터뜨리니까 용이하게 한 거예요. 지난 안만 하더라도 그래 결합은 하는데 니네가 이 전문기관 안에 분석공간 안전시설 내에 들어와서 여기서 연구해 라고 했거든요. 물론 그때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라고 이제 비판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나마 기존에는 분석공간 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아예 그 조항이 싹 빠지고 이전에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처럼 반출이 원칙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시행령이 바뀐 거죠. 저희가 해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 쭉 사례조사를 한 바가 있거든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나서서 결합시켜주는 사례는 없어요. 다만 해외에서도 개인정보를 결합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보통 이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연구자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례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건강 실태를 연구한다. 그러면 노동부의 자료와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결합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결합을 하고 그 안전시설 내에서 이제 연구하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버넌스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연구자가 이런 개인정보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된다. 자격증을 부여하고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요.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할 만한 프로젝트냐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 연구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범위는 얼만큼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당연히 보완돼야 되고 연구 목적에 꼭 필요한 데이터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구 결과물에 개인정보가 없는지 연구 결과물도 검증을 해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심사 입장은 데이터 결합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학술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 제공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거버넌스 시스템부터 먼저 제대로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정보인권 단체들에서 계속 반대를 해왔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연구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주장만 하면 다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기업에게 제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KT에 우리 상품 개발을 연구를 위해서 KT의 고객 정보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 KT가 가명 처리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제공하겠어요? 안 그러겠죠. 당연히 팔 거란 말이죠. 혹은 그래 우리가 줄게 너도 니네 고객 정보를 줘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거를 KT의 고객 정보를 네이버만 요구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통신사에 정보를 요구를 하거든요. 현재 가치 있는 개인정보가 뭐예요? 통신정보, 금융정보, 의료정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KT의 고객정보, 대부분의 사람들이 3개 통신사의 이제 고객일 텐데 이 정보들이 이젠 우리들도 모르게 다른 기업들에게 언제든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예 전문 기관을 통해서 서로 다른 기업들의 공통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의 고객 정보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 플러스 이 고객의 추가적인 정보를 결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권리들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6년 아까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이후에 참여연대에서 내 고객 정보를 니네들이 가명 처리해서 다른 기업과 결합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건 알려줄 수 있잖아요. 자기네들 내 정보를 가명 처리한 거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란 말이죠. 근데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소송에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보 취득 권리는 제한되고 통신, 금융, 의료 등 대기업 사이에 고객 정보들이 무한히 사실은 공유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만큼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정확한 실태 파악도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다 알려주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도 힘들 수 있지만 특히 이제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쨌든 이런 고객 정보들이 계속 무한히 공유되고 물론 법에서는 재식별 하면 안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키더라도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겠죠.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어 왔으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개인정보가 훨씬 더 많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들이
유출되거나 남용될 위험성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아까 3법이 뭐라고 그랬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이건데 사실 정보통신망법은 우리가 이제 크게 안 다뤄도 돼요 앞으로는. 왜냐면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개인정보 관련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흡수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신용정보법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았어요. 아, 방통위보다 금융위가 훨씬 세구나. 방통위도 처음에는 저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보호법의 권한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기겠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시민사회에서 요구를 하고, 근데 사실 시민사회 요구보다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유럽하고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라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하고 동등한 수준이다. 이거를 인정을 받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에서 사업을 하기가 훨씬 편해져요. 그런 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실은 시민사회도 요구를 해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훨씬 그쪽의 압력이 더 컸을 거다. 왜냐면 그걸 안 하면 적정성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정보통신망 그 큰 범위를 떼놓고 어떻게 그 감독기구가 제대로 된 감독기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통위의 권한까지 이렇게 흡수는 했는데 신용정보법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 권한이 세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메인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은 여전히 지금 따로 가고 있어요. 근데 금융위원회의 논리는 이래요. 어쨌든 우리가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는 김에 개인정보 쪽도 감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가 의료정보 감독하고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감독하고 교육부가 학생정보 감독하고 라는 식으로 가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더라도 여전히 각 정부 부처들은 자기 소관하에 있는 그 기관들을 감독하면서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감독을 하기 위해서 신용정보법은 따로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건 사실 논리에 맞지 않고, 근데 오히려 지금 중복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를 규정하잖아요. 신용정보법은 개인 신용정보를 규정을 하는데 사실 요새 사회에서는 개인 신용정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거 다 개인 신용정보라고 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을 뿐더러 이용자 입장에서도 이게 개인정보이면서 개인 신용정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과학적 연구라고 들어갔잖아요. 신용정보법은 아예 연구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통계 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들어갔죠. 근데 상업적 목적이 뭐고 산업적 연구가 뭔지 이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이라는 명칭인데 여기서는 정보집합물의 결합이라는 식으로 또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왜 유사한 개념을 쓰면서도 다른 용어를 쓰냐, 그 다음에 조금씩 그 바운더리가 다르냐, 그렇기 때문에 수범자한테 혼란을 준다라는 게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는 거죠. 더구나 신용정보법은 아까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 문제가 됐던 익명 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지정하는 기관들이 아 그거 익명 처리 잘 했네 라고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익명 정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둘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익명 처리를 개인정보 처리자가 만일에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익명 처리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만일에 그게 익명 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거기에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적정성 평가를 두면 아 우리는 적정성 평가 받았어 라고 합리화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업을 만들었고요. 이걸 소위 말하는 이제 마이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마이데이터가 이제 금융기관이 여러 있잖아요. 뭐 은행도 있고 뭐 신용카드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서 내 개인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정부 주체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목적은 개인정보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같은 경우도 원래 이게 데이터 이동권이라고 GDPR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내 법에 가져와야 될지 사실 고민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네이버 메일을 쓰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계속 쓰던 게 있으니까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기존 메일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표준화된 형식으로 계속 쓰던 것처럼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먼저 시작한 사업자에 의한 잠금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고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된 건데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금융뿐만이 아니라 의료 쪽에도 하겠다. 그러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지금 국내에도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신용정보법에만 독특하게 들어간 게 이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권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프로파일링이에요. 프로파일링이 내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을 갖고 나에 대한 추측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 TV 시청 기록을 갖고 이 사람은 어떤 취향의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는 건데 GDPR은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나한테 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나를 프로파일링해서 이 사람은 채용 안 해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파일링은 규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규정이 도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용정보법에서 이런 식으로 먼저 도입이 되는 것은 문제다라는 거죠. 신용정보법에 개인정보 관련된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GDPR처럼 완결된 방식이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만 신용정보법에 포함이 되는 것은 동의하기 좀 힘든 상황이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좀 바람직한 방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과학적 연구를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어쨌든 학술 연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명확하다. 물론 저도 학술 연구라고 해가지고 대학의 울타리에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희도 활동하면서 학술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지만 이런 연구 성과들이 사회의 어떤 지식 기반을 확대시키는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의미에서 학술 연구로 제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명 처리는 일종의 안전 조치로서 이해가 되고 필요하다면 가명 처리가 아니라 익명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죠. 내가 어떤 연구를 하는데 꼭 가명 정보가 아니라 익명 정보로 충분하다? 당연히 익명 정보를 사용을 하는 방식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가명 처리만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연구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정보 주체의 권리가 무조건 제한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0만 명의 학술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학술 연구자한테 다 동의 받아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는데 무조건 제한이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가 싫으면 사실 안 할 권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나는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싫다, 거부하겠다 이런 거부권이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이 돼야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일관된 그런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될 때 이런 방향을 좀 추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